자, 이제 제 4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제4절에 제4절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중개대상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지금 새롭게 바뀐 내용이에요. 자,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해가지고 시험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폭이 좀 좁아졌었는데 지금 이거를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새롭게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고 좀 그걸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걸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일단은 약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단은 뭐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한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자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여기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두는 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이고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적 기관입니다. 자, 둔다와 둘 수 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둔다 하면 반드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이거는 임의적 기관이다. 자, 두어야 한다, 둔다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항들은 공인심의위원회 사항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관련된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대통령령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있어요. 심의사항을 보게 되면 자, 심의사항 4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심의사항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관련된 변경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일단은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심의를 했다면, 의결했다면 이때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거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심의 의결하면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러냐? 이거는 시도지사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4가지입니다. 자, 심의사항 4가지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해서,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보수의 변경에 관해서, 손해배상, 그래서 공중변손. 자, 공중변소라고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공중변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이다. 이를 따라 줘야지만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 이 구성은 일단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요게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 위원장 1명을 여기선 제외한 그럼 틀려요. 제외한 그럼 틀리고 뭐예요? 포함한. 그 다음에 7명 이상 요게 빠지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이 7명이 빠지면 틀리냐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뭐 4명, 5명, 6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소한 인원수는 몇 명은 돼야 된다? 7명부터는 돼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제1차관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 지금 차관이면 장관 밑이죠. 그런데 어떤 부서는 차관이 1명 있는 부서가 있고요. 행정부처 중에서 어떤 부서는 차관이 2명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1명, 2명 있냐면 업무가 하나의 업무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 국토교통부 이렇게 돼보죠. 그럼 이게 업무 영역이 2가지예요. 국토와 교통. 이렇게 업무 영역이 2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기 그러니까 국토 담당과 교통 담당 차관을 2명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죠. 보건과 복지 쪽에 따로따로 차관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지금 2명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차관? 제1차관이다 라고 하는 거. 제2차관이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국토교통부 차관이 된다 이렇게도 안 돼요. 국토교통부 차관이 된다 그러면 차관 2명이 다 위원장이 된다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럼 위원은 어떻게 된다? 위원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22페이지에 위원들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 기억해 보세요. 그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4급. 요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문제는 뭐 3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는 뭐 부교수직 이상, 부교수, 뭐 전임 강사 이상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뭐냐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에요. 전문대학, 대학. 이때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는 다 여러분이 사이버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대학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문대학 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직을 재직하고 있는 거. 여기는 뭐 전임 강사 이렇게 되면 또 틀리겠죠. 그 외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의사라든가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격시험 위탁받은 사람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사람, 소위 말하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이놈 시민단체들 있죠.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런 보수 변경 때문이에요. 이게 중개보수 하나 좀 바꾸려면 난리 나죠. 왜? 저 소비자 단체에서 난리 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할 것은 그 기억과 니은만 일단 조심하세요. 기억은 4급 고 조심하시고 니은은 부교수, 전임 강사 이러면 틀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기는요. 자, 여기에서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된다? 2년으로 한다. 자,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임기를 하는데 그런데 위원회 사임전으로 새로 위촉된 중간에 위촉된 사람들은 남은 위원회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어요. 자,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위원회 제척과 그 다음에 또 기피와 그 다음에 또 배제 뭐 이렇게 되는데요. 기피 회피라고 하죠. 배제보다는 일단은 회피 기피 그 다음에 회피 이렇게 했는데 비슷비슷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제척은 일단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배제를 시키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들어갑니다. 어떤 안건이 들어가는데 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거나 배우자였던 사람들. 자, 어떤 안건을 지금 중요한 안건을 하나 심의하고 있는데 그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 그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위원회 배우자라든가 배우자였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또 그 안건의 당사자와 그 다음에 공동권리자라든가 공동의무자였다면 이때는 자, 그 다음에 그 안건과 친족관계에 안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다던가 그 다음에 또 그런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이런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당사자나 대리였던 이런 거라면 이러면 그 해당 위원은 어떻게 한다? 제척된다. 그 안건 심의. 자, 제척된다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다른 안건은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안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이 하는데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제척,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위원회 어떤 그런 안건과 관련해서 심의 의견하는 데 있어서 자, 심의 의견에 어떤 기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안건과 관련해서 뭔가가 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스로 어떻게 한다? 그거를 기피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원회에다가 나는 이거랑 안건과 관련해서 내가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나를 여기에서 빼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로서 기피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은 그 해당 안건에 되거든요.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기피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간다라고 나는 하기 싫다, 피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회피도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척사유, 자, 제척사유가 뭐였었어? 그 위에 보면 제척사유들 그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였거나 배우자였거나 뭐 이런 사람들, 친족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피해야 된다.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피하지 않고 제척사유인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위원을 아예 해촉이라는 게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해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척, 기피, 그 다음에 회피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이 있는데요. 위원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원장은 지금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랬죠? 그럼 위원장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소집하죠. 소집해서 그럼 결국 업무를 갖다 총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나 대표하는 부분이죠. 위원장이. 자, 그러면 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에게, 자, 거기에 직무를 대한다. 자,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가 직무를 뭐한다? 대행한다. 자, 여기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이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 부위원장이 이렇게 좀 틀려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틀립니다. 이거는요. 자, 지금 여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부위원장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위원장만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미리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할 땐 네가 대신해라라고 그 미리 정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러니까 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에 가면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것인데 이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 회의 소집하죠. 그 다음에 또 의장이 되죠.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자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를 합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요게 작년에 시험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자,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하게 된다면, 자, 7일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회의를 한다면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7일 전까지 통지를 하게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요, 자, 7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까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통지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회의를 갖다 갈 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를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한 명 두게 됩니다. 자,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단 지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다만 담당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일단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됐으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일단은 뭐로 되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임목, 그리고 광업, 재단, 그리고 뭐가 있다? 공장재단. 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법정중개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정중개대상물. 자, 그러면 이거는 법정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은 요거를 중개를 해줄 수 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못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중개업은 일단 못하고 자, 일반인은 중개업은 못하고 중개 어쩌다가 한 번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계속적 반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다. 자,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일단 토지는 기본적으로 1필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죠. 자, 그러나 1필지의 일부도 뭐가 된다? 토지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필지 일부에 대해서 그 지역권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고 임대차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필지 일부도 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토권. 요 대토권은 일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토권은 여러분 25페이지에 그 판례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대토권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땅이 수용됩니다. 그러면 수용되면 이 수용되는 만큼의 대가로서 뭘 받아요? 보상을 받죠. 그런데 나는 보상금 받지 않고 다른 지역의 땅을 받겠다. 토지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토권이에요. 그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건물과 관련된 부분 있죠. 자, 건물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민법상 부동산이어야지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민법상 건물로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자, 기둥이 있어야 되고 주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민법상 이렇게 건축물이 아니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 건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자, 세차장 구조물이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자, 세면은 유리나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고 기둥은 볼트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뭐가 된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차장 구조물이 만약에 세차장 구조물이 세 면은 천막이나 유리로 둘러쳐져 있고 한 면은 뚫려져 있죠.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뭐 기둥 같은 경우는 볼트로 채워져 있다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건물과 관련된 판례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자,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자,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분양권인데요.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외형상 건물로서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장래 건축 예정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그 건물과 관련된 판례 부분들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자, 그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이 그 26페이지 2번 나오죠.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그랬고요. 자, 입주권 같은 경우가 자, 여기서 거기 3번에 보면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입주권 하면 단순한 당첨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당첨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 주택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완전하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입주로 선정된 지위라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경우도 입주권으로서 통해야 되는데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당첨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고요. 자,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자, 여러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위험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일단 중개대상물로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일단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과 관련된 부분 말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보죠.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란 이 토지의 정착물은 보통 보면 일단은 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축대라든가 그리고 또 교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자, 뭡니까? 수목의 집단. 자, 수목의 집단이나 이런 걸 보죠. 자, 뭐 그 외에도 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담장, 축대, 교량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형태든지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하지만 수목의 집단을 보죠. 나무들의 집단이죠. 근데 이 나무들의 집단은 나무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가식주인 묘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다면 그냥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의 집단이 뭐가 된다면 명인 방법을 거친다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거친다면 자, 명인 방법이라는 거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또 뭘로 된다?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조심할 것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뭐에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판례상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 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보죠. 소위 말하는 이거 임목이라든가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준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준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한다? 임목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임목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임목 등기를 하려면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뭐 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종 수량 불문합니다. 수종 수량 불문하고 일필지 전체건 일부건 일단 불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임목 등록원 시군에 가면 이 나무 등기하는 임목 등록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고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생기게 돼요. 소유권이 생기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되는데 이게 왜 임목 등기를 하느냐? 이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갖다가 판다면 이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하나로 묶어서 팔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임목은 벌채가 주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벌목과 채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임목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 나무에 보험을 들어오도록 하고 있어요. 보험에 붙여야 된다. 자, 임목 등기를 하고 나서 조심할 것은 임목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임목 등기를 하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요때 보험을 들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보험을 들어라 그러냐면 나중에 산불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보험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이제 벌목이 됩니다. 벌목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잘라져 있죠. 쌓아놓은, 자, 벌목해가지고 여기 산기슭을 쌓아놨어요.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을 벌채해가지고 이렇게 좀 쌓아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여기 벌목된 이 임목을, 분리된 임목을, 자, 여러분들 이제 경매가 저당권 설정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임의경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임의경매 전제 조건은 일단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행기가 돌아야 되고 이행지체가 있어야지만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임목은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나무가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손실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경매를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목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일단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부분을 보죠. 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하냐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광업은 광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공장은 공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장 갖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장 용지 있고 밑 안에 기기고 설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공장과 관련된 무채재산권이 있습니다. 무채재산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권이라 그러죠. 이거 뭐 특허권, 실용실현권 이런 걸 또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모두 묶는 거예요. 자, 모두 묶어가지고, 자, 재단 목록을 만듭니다.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하게 되면, 자, 등기를 하게 된다면, 자, 재단 목록 만들어서 이걸 등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가 일개의 물건이 돼버린다. 물건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어떤 권리가 생긴다? 소유권과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소유권과 저당권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저당법이라는 거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죠. 저당이 주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이 생겨야 되고 그러겠죠. 왜 이렇게 저당이 주목적이냐? 자, 토지만, 건물만, 기계만 가지고 돈 빌리면 가치가 아무래도 적겠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만약 묶어서 재산적 가치를 행사한다면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저당이 주목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럼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해놓습니다. 목록을 해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개별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별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 안에 있는 기계만, 토지만, 목록 안에 있는 거 처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또 못 들어갑니다. 자,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 못 들어간다. 그럼 왜 그러냐? 강제 집행을 못 들어간다는, 경매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재단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계만, 토지만 이렇게 경매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경매를 못 들어가니까 개별적으로 압류나 가압류 처분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공장 운영자가 지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예를 들어서 돈 조금 빌려놓고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의 기기 하나라도 압류해서 잡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재단 등기를 해놓게 되면 이걸 회수하지 못하죠. 왜냐? 전체적으로 나중에 경매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 이렇게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재단 등기가 있죠. 그러면 재단 등기 후에 10월 이내 뭐하라? 저당권을 설정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재단 등기 후에 몇 월 이내? 10월 이내. 자, 재단 등기 후에 10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라. 만약에 10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재단 등기 효력이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놓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를 해놓으면 여기서 등기부 표제부에 그 등기됐다는 사실이 일단 기재가 등기부에 각각 해당 상당구죠. 상당구 해당란에 등기가 됐다는 사실이 기재되고요. 자, 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죠. 그래서 임목은 등기부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해당구 사항란에다가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30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또는 권리가 아닌 것, 이런 거 보죠. 자,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제가 그 중개라는 용어 정의에서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자, 중개라는 용어 정의 보면 뭐 있죠? 자, 뭐에 대하여? 법제 3조 규정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것이 뭐가 된다? 자, 중개에 관련된 용어 정의죠. 그때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 요게 바로 중개대상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중개가 가능한 권리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담보권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 중개대상 권리는 이런 것이다. 자,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은 아닌 것과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중개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보면 사적 거래가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개입 여지가 없다. 없는 것. 그 다음에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나옵니다. 자,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 일단 중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체가 일단 가능해져야 돼요. 중개가 가능해서는. 그런데 사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중개를 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국유재산들. 자, 국유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보전재산 하면 왜 뭐가 있냐면 창경궁, 경복궁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문화재. 근데 문화재라고 다 국가가 소유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이나 향교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 담당의 허가를 받으면 일단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모두 중개해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국유로 귀속되는 뭐예요? 무주부동산, 준업부동산, 바닷가. 자, 바닷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물이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물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바닷가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것을 아마 빈지라는 개념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공인수면매립법에서 국가 소유로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도, 도로이죠. 자, 근데 공도, 도로 예정지 뭐 이렇게 되면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런데 자, 사유지인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유지인 도로 이렇게 된다면 그 사유지라는 게 붙으면 중개대상물 해당된다는 거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외에도 뭐 미차율 광물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입여지가 없는 거, 끼어들 수 없는 거 있죠. 끼어들 수 없는 것으로 써먹어 있어요.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매. 자, 상속 증여는 자기들끼리 직접 주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대상부동산. 자, 상속 대상부동산, 증여 대상부동산, 경매, 공매 대상부동산 이런 것들은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또 수용되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 중개대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것은 개입 여지가 없는 거. 자, 경매 보죠.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면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은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이거는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목적물이 하나 같은 목적물을 가지고 자, 입장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은 법원과 그 다음에 또 어디 매수자 사이에서 법원과 매수자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공개매각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 입장?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뭐가 된다? 자, 내가 지금 내 집에 그 경매 등기가 들어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팔 수 있죠. 물론 만약 팔아가지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만약에 또 경매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양도는 가능해요. 양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이죠. 이거는 뭐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일단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임목광업재단, 공정재단은 준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외에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중부동산들이죠. 이거는 이 법령에서 공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중개대상물로 정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개를 해주게 되면 이때는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중개는 일단 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중개는 자,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알선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중개사법 적용하죠. 그럼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알선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을 보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있겠습니다. 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권리 중에서 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한 권리도 있어요. 자, 점유권 같은 경우는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나가는 순간에 점유권이 없어져 버려,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건 새로운 세계 점유하는 것이지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성이 없는 이런 점유권과 그 다음에 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권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 교재 질권이 있는데 그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에 설정하는 것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뭐 그 외에도 뭐 특허권,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만 별도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도 이전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립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됩니다. 성립시에는. 자, 법정 지상권은 자, 일단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거고 누군가 새롭게 연결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은 성립할 때는 일단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지만 이전성이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법정 지상권의 유치권은 성립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뭔다? 이전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조심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가 답 없음 처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례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